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헬레니즘의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메타포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높이 한 40m 정도의 파도가 거세게 아주 빠른 속도로 내륙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보통 아파트 뭐 20몇 층 높이보다 뭐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고 삽시간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350년 전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도 이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00년, 500년, 600년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헬무트 퀘스터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 헬무트 퀘스터는 바로 이 책 New Testament Introduction 볼륨 2 볼륨 그러니까 신약성서 개론 두 권의 책에서 기독교의 기원은 완벽하게 헬레니즘의 산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헬레니즘의 쓰나미, 헬레니즘이란 무엇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나미라고 말하는가? 도무지 헬레니즘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기독교 기원에 중요한가?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화융합과 헬레니즘. 여러분, 헬레니즘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문화융합입니다. 헬레니즘이란 알렉산더의 급격한 정복 전쟁과 문화융합의 정책에 의해서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의 결합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체제에서 동인도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대제국으로 바뀐 것, 그 자체가 대변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서 문화가 서로 만나고 만날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화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알렉산더는 10년 동안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발칸반도 쪽으로 해서 터키 전체를 다 통일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이집트와 리비아까지 가죠. 그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시리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나아갑니다. 이 급격한 정복 전쟁 얼마나 급격했어요? 10년 동안 동서를 다 아주 제패했어요. 그리고 문화 융합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결합하도록 만들어내요.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작은 도시 국가들 그런 체제에서 동인도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바꾸는 것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이란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알렉산더가 왕이 된 때 기원전 336년이죠.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도래까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 자체가 다 헬레니즘화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역사 전체를 다 포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 아마 1000년이 넘을 것 같아요. 이런 시기를 말합니다. 바로 이 기간 중에 동양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스의 정치적인 지배, 문화적인 지배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가 제국 전체로 확장되고 그리스어는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어디에 가나 그리스어가 통해요. 헬라어라고 말하죠. 나중에 신약성서의 모든 책, 27권 모든 책이 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그 헬레니즘의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넓어진 세계와 헬레니즘. 자, 작았던 도시국가는 동서양 세계를 아우르는 지상 최대의 제국이 됩니다. 여러분 바둑판에 작은 어떤 네모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선을 다 지워가지고 바둑판 전체가 하나의 세계가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바둑판 그 네모 하나하나에 있었던 아주 각양의 그 색깔, 잉크, 어떤 물, 이런 것들이 울타리를 없애니까 다 섞이죠. 이게 아주 대격변, 대혼란이 일어나요. 헬레니즘은 이러한 현상입니다. 헬레니즘은 빈번한 도시 건설, 신도시 건설과 그다음에 인구 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헬레니즘의 두 가지 특징을 들으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들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신도시 건설이고 다른 하나가 어떤 문화 융합으로 말미암는 혼합주의예요. 신도시 건설과 혼합주의. 신도시 건설, 혼합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구 이동이에요. 자,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강제로 거기에 살게 해요. 예, 플랜테이션. 그뿐만 아니라 세계가 넓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행을 하고 군인들이 이동하고 뭐 상인도 다니고 항해자, 노예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옛날 같으면 바둑판 작은 한 칸, 그 네모 안에만 살았었어요. 그런데 모든 경계, 울타리가 다 없어지면서 세상이 넓어지니 어떤 여행하는 어떤 그 동선도 길어지고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어떤 강제적으로 또 이주도 하고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서 자, 사람이 이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문화가 전파되고 그리고 문화들이 섞이고 혼합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빈번한 신도시 건설과 인구 이동, 자, 헬레니즘을 더욱더 촉진시킨다는 점이에요. 도시국가의 단일 민족, 단일 종교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지니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란히 살면서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를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바둑판 작은 네모칸 하나, 거기에만 단일 민족, 단일 종교가 살았었어요.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울타리가 촘촘히 있었기 때문에 섞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울타리를 경계선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막 이동합니다. 그리고 막 섞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백의 민족으로 백의 민족끼리만 살았는데 이 하얀색 옷을 입지 않은 그 얼굴 피부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 앞에 살고 길 건너편에 살고 내 옆집에 살고 막 이제 섞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문화,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섞여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 단일 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어졌고 그리고 문화, 종교, 뭐 어떤 풍속 모든 것들은 다 섞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는 그러니까 아주 시골 사람 촌놈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사는데 위축되더라고요. 그 전에 서울 갔을 때도 위축되었고요.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저보다 세련된 사람, 저보다 우월한 사람들 막 만나니까요. 자, 이런 어떤 그 대격변, 대혼란이 이 어떤 헬레니즘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고립된 작은 종교도 이제는 세계 무대로 나와 변하여 세계 종교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정,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또는 한 마을, 한 부족. 그런데 자꾸 부족이 통합되고, 자, 민족이 통합되고, 그리고 대제국이 되면서 이제는 시골에만 머물지 않아요. 원래 제우스라든지 뭐 이시스 여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어떤 특정 가정의 수호신이었는데 그런데 사회 단위가 커지면서 우월한 우월한 종교는 자, 우월한 사람들 때문에 우월한 신이 되고 우월한 종교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단위가 커지고 급기야는 세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작은 종교일 때, 그러니까 바둑판 한 칸 안에 살았을 때, 그때의 종교는 뭡니까? A matter of heredity. 이것은 유전의 어떤 그 대상이에요. 종교는 유전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유교면 아들도 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원래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계는 지워졌고 울타리는 사라졌으며 세상은 넓어졌습니다. 자, 종교는 이제 서로 경쟁합니다. 자, 이런 마당에 어떤 그 종교적인 프로파간다, 종교적인 그 선전, 종교적인 확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속에서 나타난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종교는 a matter of heredity, 어떤 유전의 사안이 아니라 a matter of persuasion, 어떤 설득의 사안이 되고요. 어떤 종교 확장, 선교의 어떤 그 사안이 된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거대한 세계는 종교를 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헬레니즘과 신도시 건설 말씀드렸죠. 헬레니즘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그 어떤 문화 융합과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신도시 건설과 그다음에 그 혼합주의라고요. 신약 성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도시들은 데카폴리스, 시제리아, 필리피, 여기 시제리아, 애니악, 필리피, 네아폴리스, 그다음에 데살로나이카.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도시들이 대부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신도시였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자, 알렉산더와 그리스는 정복지마다 전략적 요충지에 거대한 헬레니즘적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목포, 뭐 이렇게 이런 곳이면은 거대한 헬레니즘적 신도시가 들어앉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반도의 이러한 도시들은 조선 시대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통신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왕의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면 바로 그러한 데서 말을 바꿨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이렇게 중요한 곳에는 거대한 헬레니즘적 신도시를 인위적으로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신도시에는 그러므로 군사, 정치, 종교,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헬레니즘적 도시는 성곽, 가옥, 아고라, 스토아, 신전, 극장, 김나지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헬레니즘 전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성곽이란 뭐예요? 성벽이죠. 도시 전체를 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 어느 부분에는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가호호 어떤 가정들이 가옥들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아고라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장터. 이걸 동사로 말하면 아고라zo, 뭔가를 구입하다, 사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스토어는 뭐예요? 아고라에 있는 가게예요. 그리고 그 곁에 중심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뭐 제우스 신전, 뭐 그다음에 뭐예요? 그뭐 에베소에 있었던 그 네, 그런 신전들. 네, 그다음에 원형극장, 그다음에 원형 경기장, 김나즘. 우리가 유럽을 돌아다니면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원형극장이에요. 이렇게 조그만해 보여도요, 한 2만 명씩 앉고요. 에베소에 갔을 때 2만 명인데, 가이드, 예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그룹 보고, 아무 노래나 한번 해볼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제일 쉽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오!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때 예르친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몰랐어요. 20만이었습니다. 왜? 지금 이 원형극장의 어떤 수용 인원, 그 사이즈가 2만석이라는 거예요. 그 고대 도시의 인구를 추정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원형극장의 어떤 그 수용 인원, 좌석 수를 보는 거래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원형극장을 건설할 때에 인구의 8% 내지 12%를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은 2만 석입니다. 따라서 16만 내지 24만 명, 그러니까 20만 명 안팎이었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와, 헬레니즘은 정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도처에 원형극장이 다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그래요. 이렇게 성곽으로 두르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짓고 그리고 주 중심부에는 시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가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전으로 나와서 신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극장에서는 뭐 그리스 3대 비극, 3대 희극 막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공연하고요. 김나지움에서는 이것은 학교예요. 어린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불러 모아서 여기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는 언제나 계획된 도시로서 헬레니즘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고 헬레니즘을 형성하고 헬레니즘을 꽃피우는 그러한 뭐랄까요 이 센터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안디옥 다시 성소로 돌아옵니다. 트로아스, 필리피, 테살로나이카, 코린토스, 에페소스. 자, 이런 성서의 도시들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점 도시입니다. 특히 여기 트로아스는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들 그 현장인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 99.9%가 모르고요. 목사님들도 모르고요. 신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트로이의 목마들은 바울이 갔을 때 그 드로아는 신 드로아고 트로이의 목마에 나오는 드로아는 구 드로아예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트로아스 우리말로 드로아라고 음역을 했지만 트로이의 목마 그 어떤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해안 도시고 모두가 다 지중해 연안의 거점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나중에 바울 등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메이저 처치들이 바울의 주요 교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안디옥,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내륙 도시네요.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해안 도시, 거점 도시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과 혼합주의 말씀드렸죠? 헬레니즘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과 무엇? 신도시 건설과 혼합주의. 자,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헬레니즘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적인 것, 서양적인 것과 그 다음에 동양적인 것 사이의 만남입니다. 종교, 문화, 문학, 도덕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서로 만나고 어우러지고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으로 결합합니다. 자, 그것은 상호 간에 스며드는 양상을 뗍니다. 자, 첫 번째는 동양 종교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떤 동양적인 것을 그리스 쪽 서양에 소개할 때에 어떤 그리스어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적인 개념, 사상, 표현이 가미됩니다. 그러면서 동양적인 것이 헬레니즘화됩니다. 다음에는 보편적인 헬레니즘적 종교 체험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모든 종교에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헤브라이즘에서 어떤 만유를 다스리는 한 분, 하늘의 신, 야훼 하나님이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 히브리인들은 요거밖에 몰라요. 포로 귀환 이후의 유대인들도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헬레니즘의 이 쓰나미를 타고 어떤 점성술, 그러니까 플라톤 어떤 영적인 것 얘기하잖아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다음에 귀신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적에 대한 믿음, 개인의 구원 강조, 그다음에 뭐 사후 세계, 영혼의 이주, 뭐 이런 모든 그다음에 지옥,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헬레니즘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리 속에 막 들어오잖아요. 성경에도 어떤 귀신이 등장하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귀신 등장하나요? 귀신 등장 안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특히 항해 이야기 뭐 이런 거 할 때 그 귀신 나오잖아요. 자, 기존의 현상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자, 헬레니즘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서가 27권 모두가 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더 이상 그 구약 성서, The Hebrew Bible, 히브리 성서의 고유한 그러한 어휘, 개념, 의미 그렇게 머물지 않고 그것은 바둑판으로 말하면 작은 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울타리를 다 지워버리고 제거해 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그리스적인 개념으로 그리스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 성서는 바로 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런 융합은 제3의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동양적인 것에는 그리스적인 것이 가미되고요. 그리고 그리스적인 것에는 동양적인 것이 가미됩니다. 자, 기독교 기원과 발전도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혼합주의의 과정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버드 대학의 아주 세계 최고의 신학자 헬무트 퀘스터는 그 기독교의 기원은 전적으로 헬레니즘의 어떤 그 영향이고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헬레니즘과 사회 조직. 중요한 것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사회 구조와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 대제국 시대까지 개인들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조직은 바로 어소시에이션, 연합체였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번역서를 보면 어소시에이션을 어떤 저희 선배 교수님들은 결사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결사체는 너무나 강한 이미지예요. 저는 왜 연합체라고 번역하는지 다음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헬레니즘 세계의 가장 큰 조직은 스테이트 또는 그 이전 단계인 폴리스였습니다. 도시와 국가였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조직은 아시다시피 패밀리, 가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바로 어소시에이션, 연합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합체는 대략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김나지움 어소시에이션.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공동체의 공식 목표를 달성하는 김나지움을 짓는데 김나지움은 그 도시의 모든 공동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주가 알밤 축제를 한다. 그러면 김나지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모든 행사를 다 해요. 그다음에 김나지아의 건축 유지 운영. 그러니까 어떤 그 시와 김나지움의 어떤 그 재정을 담당하고요. 다음 세대한 그리스적인 것을 교육, 학교라고 했잖아요. 김나지움은 어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언어도 가르치고요. 수사학도 가르치고요. 철학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레슬링도 가르치고요. 이런 체육. 그래서 도시의 축제, 운동 경기, 특별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김나지움이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 이 직업 연합체예요. 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에 종사했다고 해봐요. 그럼 천막 제조업자들끼리 도시마다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 도시에서 B 도시에 오면은 먹고 잘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고요.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하고요. 정착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러니까 판매처, 어떤 공급 이런 네트워크를 다 연결시켜줘요. 빌립보에서 활동하던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제가 지도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저 북쪽 에게 북쪽에 있는 빌립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이 퍼플, 자주 옷감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자, 두아디라는 자기 고향 두아디라는 이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아주 산지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빌립보에 살면서 자기 고향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연결해서 자주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세 번째는 클럽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내지 동호회 성격이 강하는데요.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목포 출신은 다 여기서 모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디옥에 가면은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은 한 곳에 다 모여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클럽이에요. 또는 사교 모임으로 어떤 친교 모임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Religious Association, 종교적인 연합체입니다. 이들은 포교 활동, 선교적인 확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둑판 작은 네모칸 안에서는 종교는 어떤 유전의 사안이라고요. 그러나 그 울타리를 다 제거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종교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하고요,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이 연합체에 나아가면은 사회 계급이나 계층을 초월해서 그리고 남녀가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은 가장 큰 단위 도시와 국가, 가장 작은 단위, 가정,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종류의 조직을 어소시에이션, 연합체라고 부른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어떤 기독교 기원,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가정교회는 정확히 말해서 어소시에이션, 연합체의 형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헬레니즘과 기독교 기원. 저는 오늘 강의의 제목을 헬레니즘의 쓰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쓰나미가 기독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헬레니즘은 역사적으로 훨씬 후대까지 연장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제국 전체가 다 헬레니즘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헬레니즘을 숭상했는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로 황제가 자기보다 100년, 몇백 년 전에 어떤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적인 것, 그런 유품을 보면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요. 그 정도로 로마는 헬레니즘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로마 제국 시대에 기원했잖아요. 로마 제국 전체가 다 헬레니즘화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독교조차 빠르게 헬레니즘화 되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를 다 아주 휩쓸었을 때 기독교는 이 헬레니즘의 쓰나미, 헬레니즘의 바다에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세계 종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울타리에 머물러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스스로 아주 빠른 속도로 헬레니즘화에 성공하는 그런 상태로 발전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헬레니즘적 종교 중 하나였던 유대교의 일파로 인식되었고요. 그리고 과거의 헤브라이즘에 비하면 유대교조차도 헬레니즘의 산물입니다. 헬레니즘화된 헤브라이즘이라고 할까요? 한번 짚어봅시다. 원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 안에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한테 포로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후예들이죠. 그들은 국제 무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수와 느헤미야, 에스라, 그다음에 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재건합니다. 그 상태에서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덮쳐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아주 빠르게 적응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지켜나간다는 것은 헬레니즘의 쓰나미에 적응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 훨씬 후대의 상태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조차도 헬레니즘의 산물이고 초대교회는
어떤 유대교의 어떤 뭐랄까요? 한 형태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헬레니즘적인 기원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